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술의 변화를 읽고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촉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기술로 혁신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믹스 리얼리티 메타버스 기업인 시어스랩의 CSO를 맡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더밀크의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 브로셔에 보면 이렇게 산업 판도 분석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렇게 시리어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변화,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어떤 변화를 만들어 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컴퓨팅 플랫폼 진화로 바라본 메타버스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도 몇 차례 공유가 됐다시피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기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용어를 한번 좀 통일을 같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가 XR, AR, VR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AR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AR 그리고 VR,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이고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강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소에 뭔가 디지털의 데이터들이 바인딩되고 내 옆에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고 내 옆 사람을 쳐다봤더니 페이스북 아이디가 보이고 저기 손재건 대표를 쳐다봤더니 손재건 대표 이메일이 밑에 보이고 이런 무엇인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가 매시업되는 그런 현상,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A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VR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VR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과 완전히 괴리돼서 나를 둘러싼 모든 컨텍스트가 가상, 버추얼인 것을 우리가 V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 제가 MR, 믹스 리얼리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믹스 리얼리티는 이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서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아바타들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고 가상의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이 현실 공간이 가상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M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를 통틀어서 전부 합쳐서 XR, Extended Re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AR, VR, MR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고 같이 저랑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최수용 대표님께서 이반 서덜랜더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하드웨어 컴퓨팅 플랫폼의 발전, 진화 과정 속에서 어떤 기회를 읽기 위해서 조금 과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여주셨던 이반 서덜랜더 1968년에 지금 디모클레스의 검이라고,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현했던 분이에요. 지금 저기 쓰고 있는 저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예요. 저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저 머리에 써 있는 것도 되게 흉측하고 되게 귀괴하죠. 근데 저 위에 줄로 컴퓨터가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 컴퓨터만 무게가 75kg. 사람이 들 수 없고 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무기겠죠. 그래서 디모클레스의 검이라고 불렀고 저것을 통해서 최초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건 1985년 실리콘밸리의 구루죠. 제론 레니어라고 하는 분이 VPL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지금 저 책상 위에 있는 이 제품 보이시나요? 가상현실 VR 고글이랑 저 글로브 장갑이 실제로 저걸 제어하는 컨트롤러입니다. 1985년에 이걸 처음으로 선보였던 분이 바로 저 제론 레이니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줍니다. 야, 이제 가상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야, 이제 우리 가상세계에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영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만든 스노크래시라는 소설을 쓴
분이시죠. 그래서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99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AR이라고 얘기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보잉의 톰 커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보잉에서 항공 엔지니어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당시 비행기는 뭐가 문제였냐면 굉장히 많은 배선, 수만 가닥의 배선을 연결해야 돼요. 하네스로 이 배선과 이 배선을 연결해서 왜냐하면 납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배선이 들어가는데 그 배선을 연결할 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딱 볼 때마다 A 전선과 B 전선을 어디다 연결하는지 딱딱딱 컴퓨터가 내 눈에다가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게 바로 AR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였고요. 그것이 실제로 학계에서 연구가 좀 본격적으로 된 건 MIT의 괴짜 과학자죠. 스티브 만. 이분이 웨어러블 컴퓨터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실제로 AR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얘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AR이든 VR이든 지금으로부터 다 30년, 40년 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기술이에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대단히 대중적인 기술이라기보다 뭔가 덕후의 기술 또는 뭔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기술로 느끼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VR은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챗GPT 대단히 인기죠. 챗GPT 막 난립니다. 그죠? 근데 작년, 재작년에 뭐가 인기였죠? 메타버스. 제가 재작년에 메타버스 책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메타버스로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아무데도 안 불러요. 그만큼 그 관심이라는 거, 사람들의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VR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1995년에 이 VR이 굉장히 핫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닌텐도가 버추얼보이라고 하는 VR 게임기를 만들었었고요. 세가는 세가 VR이라고 게임기를 만들어서 야, 우리 미래는 VR이야. 게임의 미래는 VR이야. 이래서 굉장히 많은 게임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사실 1995년에 핫했던 것이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 가지 성능의 부족, 컨텐츠의 부족, 여러 가지 사용성의 제약 등등이 실제로 겪어보니까 야, 쓸만하지가 않네.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때부터 불기 시작한 게 바로 닷컴 열풍이에요. 메타버스 열풍이 죽고 나서 지금 챗GPT 열풍이 이렇듯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VR은 사라지고 이제는 다 닷컴. 그리고 닷컴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VR은 또 역사 속에서 잠깐 사라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VR이 부활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예요. 2007년부터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손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컴퓨터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살짝 껴갖고 쓸 수 있는 그 모바일 VR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그 갤럭시 기어 VR 또는 하드보드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스마트폰 꽂아서 썼던 VR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입체 영상을 보는 거에 만족했었는데 그것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VR이라는 게 관심이 생깁니다. 중국에는 한때 2010년대 저 VR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400개가 넘었었고요. 삼성도 그때는 갤럭시, 기어 VR 이런 걸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거 해보셨으면 어지러워, 별로야, 할 게 없네. 그거 영상 입체로 보는 거 말고 뭐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인기라고 하는 것이 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그러지는 또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2010년대부터 2015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실감형 컨텐츠, VR 컨텐츠 이런 걸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썼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것으로 인해서 기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이 VR이라고 불리는 것에 변화를 만든 천재 소년이 하나, 괴짜 소년이 하나 등장합니다. 화면에 보이드리는 이 럭키 팔머 럭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당시에는 한 20대 중반? 이 친구는 VR에 미쳤어요. VR을 정말 좋아하고 VR을 너무 재밌어하고 VR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VR 디바이스가 다 별로인 거야. 현존하는 걸 다 써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시작한 제품이 바로 오큘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었고요. DK1이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큘러스 그 헤드셋의 그 프로토 형태를 이 친구가 2012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VR의 미래를 이 기기 안에 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기기를 킥스타터에 올렸는데 킥스타터 펀딩을 성공을 했고요. 당시 그 기기를 봤던 누군가가 이 친구를 찾아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죠. 그래서 이 기기를 마크 저커버그가 써보면서 야, 이 기기야말로 정말 미래의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고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의 리얼리티 랩이 된 사실은 이제 원조가 바로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마크 저커버그도 벌써 10년 전에 이 VR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런 이머시브한 컴퓨팅 플랫폼이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AR이라고 불리는 것,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AR 제품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론 스마트폰에는 다 AR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스노우 카메라 같은 AR 기능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글래스 형태의 AR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고 계신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고 저도 집에 있지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쓸만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기술적, 사용적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AR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1990년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품이 개발되려고 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기술적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AR이라는 거에 매력에 흠뻑 빠졌던 세르게이 브린, 구글의 창업자죠. 2012년에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AR의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 아마 AR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15년에 매직립이라는 스타트업이 혹시 이 고래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고래가 팍 키는데 와 진짜 같은 사기 영상이죠. 사기.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데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받았던 매직립. 저 회사 그리고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라고 해서 그들은 MR이라고 얘기하지만 AR 글래스와 유사한 A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AR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티핑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어나운스할 때 함께 선보였던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 제스처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에 화면을 띄우고 오브젝트를 끌고 와서 오브젝트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어떤 프로덕트를 꺼내놓고 내가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해서 바꾸고 디자인의 형태를 바꾸고 이거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본 영상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뭐랑 비슷하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나온 소위 말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머시브한 컴퓨팅,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전부터 이미 인간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그 비전을 꿈꾸고 실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려웠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못했던 거고요. 메메스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할 변화의 티핑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저는 2020년 메타가 선보인 당시는 메타라는 이름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갖고 있었죠. 페이스북이 선보인 오큘러스 퀘스트 2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퀘스트 1을 발표를 했고요. 2020년에 연달아 퀘스트 2를 발표합니다. 이 VR 디바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스탠드얼론, 올인원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아도 얘만 뒤집어 쓰면 이거 자체가 컴퓨터예요. 다른 거 선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이 안에서 가상현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가상현실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할 수 있고 컨텐츠를 볼 수 있고 그 디바이스가 비싸고 사용성이 떨어지고 할 컨텐츠가 없었다면 사실은 그닥 큰 영향을 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굉장히 발전한 사용성 그리고 가격 자체가 출시됐을 때 299불, 399불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는 2020년 10월에 출시가 됐는데 불과 13개월 만에 1,000만 대를 팔아치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0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라든가 이후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형태의 이머시브한 디바이스도 1,000만 대 이상 팔린 적이 없어요.
천만 대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은 야, 천만 대 뭐 대수냐? 지금 스마트폰은 뭐 10억 대씩 20억 대씩 팔리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 대는 매직 넘버입니다. 어떤 매직 넘버냐면 개발자들이 내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스튜디오들이 최소한 저 디바이스가 천만 대 정도만 보급이 돼 있으면 그것만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도 먹고 살 만한 수준이 되는 그 넘버.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이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고 VR이라고 불리우는 분야에 있어서 저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이죠. 퀘스트 메타가 우리 이제 퀘스트 3를 내놓을 거야. 퀘스트 프로는 너무 비싸서 너희들이 안 샀으니까 퀘스트 3를 내놓을 텐데 이건 499불이야. 근데 성능은 퀘스트 프로랑 거의 비슷해. 야 이거 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왜 발표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한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우리가 선수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주도를 뺏기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10월 27일 날 아직 그 판매할 제품인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만큼 지금 새로운 경쟁의 구도를 만든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야 역시 애플이 만들면 다르네. 아까 최수영 대표님도 그러셨죠. 애플이 만들면 좀 잘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품이 드디어 어나운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비싸기만 하고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누가 쓰냐?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대단히 큰 변화를 만들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진화를 해왔고요. 우리는 이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대중화가 될 때마다 우리 산업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990년대, 80년대 PDA라고 불리우는 것, PC라고 불리우는 것이 등장했던 시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PDA나 PC에 붙어있는 P자는 퍼스널입니다. 개인용 데이터 어시스턴트, 개인용 컴퓨터가 80년대, 90년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죠? 개인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장난 아니게 늘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산업들, 수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 당시 저런 PC와 PDA 시장을 지배했던 플레이어들이 지금도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다 저 때 저걸 만들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90년대, 2000년대 이 PC라고 하는 PDA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뭐가 생겼냐면 연결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되게 연결이 돼요. 그것이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연결성이 생기면서 우리는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디와도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어디든 컨택해서 정보를 만들고 물건을 팔고 사람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연결성 덕분에 지금 뭐가 나타났죠? 구글, 이베이, 야후 또는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그 연결성이 없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진화합니다. 2010년대쯤 되면 이 연결성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든가 내지 여러분들 쓰고 있는 태블릿 같은 PC로 진화하면서 기기는 더 파워풀해졌지만 더 작아지고 더 고성능이 되고 더 사용성은 좋아졌지만 그 연결성마저도 과거의 연결성이 아니라 상시 연결성으로 진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늘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제는 연결이 디폴트예요. 예전에는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됐어요. 여기 혹시 1900 bps 이런 모뎀 썼던 분 계시나요? 모뎀 삐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하면 막 속도도 느린데 한 달에 막 30만 원씩 전환했던 시절.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료, 한계 비용 제로인 시대를 좀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지금 활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오늘 제가 얘기한 AR, VR, MR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에서의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 분들은 와 이게 등장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30년 전부터 있었던 게 뭔가 좀 바뀌고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위쪽에 AR이라든가 아래쪽에 VR 같은 디바이스들이 새로운 디바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으나 중요한 건 이들도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지금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가능성이냐? 앞서서 PC, PDA, 그다음에 피처폰,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성을 지금 띠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AR, VR 또는 MR 디바이스는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대중화가 되려면 수억 대 이상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시기가 열려야 대중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 디바이스들이 대중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중화가 된다면 분명히 다른 컴퓨팅 플랫폼들이 그랬듯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나 스페이셜 컴퓨팅 또는 이머시브 컴퓨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무엇인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사용성 또는 굉장히 다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단어도 애플이 처음 쓴 단어는 아닙니다. 애플이 우리는 애플 비전 P로는 스페셜 컴퓨터야 라고 했지만 공간을 컴퓨터로 쓴다라는 의미,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냥 내가 접하는 공간이 어디든 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고 내가 이 공간과 공간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상호작용할 때 내 손, 내 눈, 내 입, 내 몸짓, 내 제스처 또는 내 몸에 있는 어떤 변화, 그 어떤 것도 인풋이 돼서 그것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을 우리는 스페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스페셜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제시하는 비전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스페셜 컴퓨터가 될 거야. 너희들이 그동안 쓰지 못했던 이 공간을 진짜 컴퓨터로 쓸 수 있는 시대를 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스페셜 컴퓨터와 함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믹스드 리얼리티 MR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VR이라고 하는 시장은 굉장히 개인적인 시장이에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온라인상에서 버추얼상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공간에 지금 200여 분이 함께 있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MR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AR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 특히나 AR이 갖고 있는 제약보다는 AR 글래스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경량화되고 굉장히 슬림하고 작은 디바이스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그 기술적 사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경을 벗고 AR 글래스를 쓰실 날이 한 5년 안에 올까요?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한 10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과도기에 VR 쪽에서 만들어지고 진화된 기술들이 AR이라고 하는 영역을 MR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지금 포용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메타가 만드는 퀘스트 프로 그리고 퀘스트 3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사실은 메타가 미적 MR이라고 하는 것에 제대로 된 시나리오를 못 보여주는 사이에 비전 프로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답, 교과서와 같은 정답을 최근 사실 보여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플이 뭐가 다르며 앞으로 이 애플이 견인하는 이 세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디스플레이.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그 키노트에서 설명할 때 우리 이 픽셀이 2300만 화소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2300만. 이거 잘 안 와닿죠. 2300만 화소가 뭔데? 2300만 화소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HD TV를 얘기할 때 또는 4K TV를 얘기할 때 저 밑에 보면은 3840 곱하기 2160 저게 4K TV의 해상도입니다. 4K. 여러분 집에 4K TV 있으면 되게 선명하죠. 여기 지금 LED는 되게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4K 해상도라고 하는 저 TV의 그 픽셀 수를 계산해 보면 830만 화소예요. 아까 애플이 얼마라고 했죠? 2300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이거를 8K로 한번 늘려볼까요? 8K로 늘리면 16대 9로 늘렸을 때 7680 곱하기 4320, 그래서 3300만 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플이 한 거보다는 조금 더 더 크긴 하죠. 제가 여기다 8K를 보여드린 이유가 많은 리서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머시브한 디바이스에서 사람들이 정말 현실과 다름없이 이 가상을 느낄 때 가장 적절한 해상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8K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아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8K면 현실과 진짜 똑같은 게 내 눈앞에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눈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눈의 스펙은 훨씬 더 큽니다. 해상도, 우리 눈의 픽셀 수는 9000 곱하기 9000,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PPD라고 우리가 볼 때 이 1도라고 하는 각도사의 몇 픽셀을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PPD가 인간의 눈 한 60 PPD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안에 60개 픽셀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메타가 만든 퀘스트 같은 것이 PPD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메타 퀘스트 프로 같은 걸 써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메타 퀘스트 프로. 네, 몇 분 안 계시고, 혹시 퀘스트 2 VR 디바이스, 네, 몇 분 안 되시네요. 이게 안 보신 분들한테 설명할 때가 참 어렵긴 한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것도 꽤 괜찮죠. 근데 그게 겨우 20 ppd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애플 거는 어느 정도냐? 아까 제가 만든 230만 화소라는 게 어느 정도냐? 애플 거를 230만 화소를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면 해상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5320 곱하기 4320. 그리고 이걸 굳이 우리가 4K처럼 해상도를 환산한다면 5.5K 정도 됩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4K 해상 TV보다 해상도가 더 높은 거예요. 애플의 그 비전 프로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높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머시브한 디바이스에는 이 렉탱귤러한 디스플레이를 잘 쓰지 않고요. 네모난 정사각형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씁니다. 왜? 우리 눈은 정사각형을 인지하는데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보통 똑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4700 곱하기 4700, 굉장히 고해상도 의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이 정사각형보다 좌우로 조금씩만 더 넓히면 8K 수준으로 6900 곱하기 4700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우리 인간이 현실이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정교한 8K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안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진짜 같네라는 것을 느낄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게 뭔지 아세요? 핑크색이 메타가 만든 퀘스트 프로의 디스플레이 해상도예요. 저기 그리고 파란색이 지금 10월 27일에 우리 메타가 선보이겠다는 메타 퀘스트 3의 해상도예요. 벌써 너무 틀리죠. 거의 4배 이상, 4배 이상의 해상도가 차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애플이 지금 우리한테 딜리버리하려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정말 어쩌면 현실과 정말 가까운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애플이 만드는 비전 프로에 들어있는 LCD의 픽셀이 우리 여러분들 지금 화면, 테이블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거기에도 픽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4K보다 훨씬 큰 픽셀이 들어있는데, 그 픽셀 하나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64개 픽셀이 들어갈 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또는 AR이나 VR 관점에서 정말 현실처럼 느끼면서 정말 이게 진짜 같아서 내가 정말 신난다, 재밌다, 이거 진짜 같다라고 느끼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티핑이 존재하는데, 애플은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디바이스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 썼지만 내년에 이것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는 무려 12개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12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메타 퀘스트 프로에도 카메라가 5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12개나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더 이 현실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현실 공간에 있는 사물들과 현실 공간에 있는 진짜 같은 이런 컨텍스트를 빠르게 캡처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카메라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고요. 안쪽에는 카메라 4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LED가 들어있어서 뭐냐, 아까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 노아킴 님이 말씀하셨지만 옵틱 아이디라고 우리 총체를 인식해서 그 인증을 하는 것도 당연히 되지만 이 눈의 움직임을 실제로 UI로 씁니다. 그래서 눈으로 움직이면 뭐든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용해 보신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시간 입구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이게 가능해지면 뭐가 되느냐? 애플 특허거든요. 애플 특허가 5,000개 정도 있어요. 이 비전 프로를 만들면서 AR, VR을 하면서 애플이 특허를 한 5,000개 정도 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요걸 뒤집어 쓰고 집에 저 진짜 스피커가 저쪽 테이블에 있어요. 그 비전 프로의 그 스피커가 보이겠죠. 그럼 그 스피커를 쳐다보면서 턴온 홈팟 그러면 켜져요. 무슨 얘기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안에서 현실과 가상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얼굴이 보이죠, 눈이. 근데 저게 진짜 저 사람의 얼굴이 투명하게 투과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커브드 올레드가 바깥에 붙어 있어서 올레드 화면에 저 사람의 모습을 비춰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저 사람 얼굴 깊이만큼 깊게.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야, 사람들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인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믹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현실 공간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가상 공간과도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를 보고 웃는지, 감정이 어떤지를 서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해야 대화가 되겠죠. 우리 보통 막 만났는데 반가 해서 막 이모티콘 찾는 시간 동안 반가 하는 기분 날아가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로 손 들어주고 웃어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막 찾습니다. 이모티콘. 그래서 이런 그 실시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아이사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애플은 이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애플이 이번 키노트 때 발표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발표하지 않았냐면 여러 명이 함께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5명, 4명씩 앉아 있어요. 같이 비전 프로를 쓰고 있다.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함께 같이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MR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쉐어드 컨텍스트라고 불리는 공유된 컨텍스트의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테이블 위에 통역기도 있고 뭐 노트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실제 물건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정확하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쓰고 가상의 물건을 함께 바라본다. 그 가상의 물건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앵글이 바뀌고 무엇인가 모양을 바꿨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보이게 만들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해요. 그것들이 실제로 이 MR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걸 지금 애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애플뿐만이 아니라 홀로렌즈라고 하는 사업을 드랍한, 사실 포기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는 드랍했지만 그들이 이 홀로렌즈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 때 처음에 제안했던 영상이에요. 보면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일을 하고 있죠. 뒤집어 쓴 사람도 있고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던 간에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상호작용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생산성을 증가하고 그리고 가상의 것들을 이 테이블에 끌고 와서 같이 만들고 같이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믹스드 리얼리티가 바라보는 비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바타, 저 멀리 밀라노에 있는 디자이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엔지니어도 VR을 끼고 아바타로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공간 안에 진짜 사람들,
아바타로 접속한 가상의 사람들, 현실 공간과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막 얽혀 있죠. 이 얽혀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믹스 리얼리티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래가 열렸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스마트폰이 처음 생겼을 때 PC에서 인터넷에서 되던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열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스마트폰이나 플랫 디스플레이 기반의 그런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수많은 컨텐츠들이 이런 3D로 입체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만약에 온다면 어떤 변화들이 우리는 생기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사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메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겠죠. 같이 스포츠 경기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경기장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공간이 그냥 스포츠 경기장 스테디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보면서 내 테이블 위에는 그 스포츠 경기에 막 그 스코어도 뜨고 막 정보도 뜨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에 선을 보였어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컨셉이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UI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멀티모달로 합친 그런 센서 퓨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 코, 입, 말, 소리 또는 제스처,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이런 미래를 애플이 지금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과거에 우리 컴퓨터는 마우스로 가리키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로 타이핑했어.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지? 터치하고 스와이프하고 직접 톡하고 음성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이머시브한 스페셜 컴퓨팅의 시대가 되면 이제는 제스처, 기분, 무드, 게이지, 우리 눈으로 쳐다보는 것 모든 것들이 이런 그 HCI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전을 할 거라는 거고요. 이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가트너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다양한 그 UX들이 결합이 되면서 마치 물처럼 흐르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센서의 퓨전 그리고 다양한 공감각을 통한 그 UX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직관적이고 더 편리하게 무엇인가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미래가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네, 본론을 얘기를 좀 드리면 본론이 오늘 그 판도 분석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죠. 어떻게 될까 아직 써보지도 못했는데 애플이 정말 어떤 걸 만들어낼까? 저는 이미 과거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진영이 둘밖에 없어요. 애플과 어덜스. 그죠? 애플은 애플 실리콘 A16, A17, A15 자기들의 애플 실리콘을 만들어서 그 위에 iOS라고 하는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립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도 자기들이 만들고 앱도 자기들 언어로 만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수직으로 통합을 해서 모든 걸 애플이 컨트롤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능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죠. 그런데 어덜스는 뭐죠? 갤럭시, 삼성의 갤럭시, 뭐 HTC의 폰, 아니면 뭐 화웨이의 또는 뭐 그 다른 중국 회사의 폰도 다 베이스는 퀄컴 칩이거나 뭐 미디어텍 칩, 외부의 칩이죠. 그 칩을 베이스로 그 위에는 OS는 전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올라갑니다. 자기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올려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 얘기는 누구라도 쉽게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이지만 반대로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차별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진영으로 구분이 돼 있고 사실 애플이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죠. 놀랍게도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VR 또는 MR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메타버스 특히 VR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게 메타입니다. 근데 메타를 보시면 자신들의 칩을 쓰지 않아요. 퀄컴 칩을 씁니다. 자신들은 칩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메타가 올 초까지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안드로이드 12L 기반으로 결국은 안드로이드 포크된 OS를 쓰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앱스토어만 메타 겁니다.
그러면 메타와 애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플은 이번에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 M2, R1 전부 애플이 만들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리얼리 그 비전 OS 애플이 직접 만든 운영 체제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앱스토어도 애플 거예요. 스마트폰에서처럼 만약에 이 메타버스 시장이 간다면 저는 애플이 갖고 있는 장악력과 애플이 만들어낸 혁신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애플이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메타한테는 되게 슬픈 소식이잖아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걸 메타버스 삼국지의 서막이라고 한번 써볼 텐데요. 중요한 건 지금 메타가 그래도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많은 고객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나마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먼저 만들면서 이 생태계의 오너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애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진영의 중심에 메타와 애플의 라이벌리, 그 경쟁 구도가 굉장히 크게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예의 규칙가 주목되는 곳이 바로 최근에 구글, 삼성, 퀄컴이 야 우리 함께 뭘 만들 거야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삼성 언팩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뭔가 대단한 추사표를 던졌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별게 없다라는 얘기죠. 뭘 보여주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는 얘기는 해놓은 게 없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저는 그 이 시장에서 삼국지가 되긴 할 텐데 그 나머지 세 번째 플레이어가 누가 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좀 그 관심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두 플레이어가 있어요. 바로 HTC, 대만의 HTC와 그리고 바이트댄스라고 여러분 틱톡 쓰시죠? 틱톡이 중국의 피코라고 하는 피코 VR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최근에 피코 VR이라는 헤드셋을 만들고 있는데 이 HTC와 피코, 바이트댄스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HTC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정말 못합니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없어요. 다만 하드웨어, 산업용 하드웨어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방면에서는 여전히 HTC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피코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의 샤오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메타를 드립다 베끼는 회사예요. 똑같이 베낍니다. 싸서 보시면 그냥 메타 거를 그대로 베꼈어요. 근데 틱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소프트웨어 캐파가 굉장히 좋아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약간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그림일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홀로렌즈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드웨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타와 협력으로 그들의 갖고 있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그 메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세 그 진영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분명히 확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났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그닥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 삼성이 갤럭시를 들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했고 경쟁 구도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장이 열렸거든요. 이 VR이나 MR 시장에서도 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합하고 이 경쟁한다는 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시장은 좋아질 거고요, 커질 거고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사용성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삼국지가 있습니다. 바로 칩셋 정쟁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스스로 모든 칩을 만듭니다. M1, M2, R1. 그래서 이쪽 그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칩셋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커질 텐데요. 현재는 95% 이상의 V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들이 전부 퀄컴 칩을 쓰고 있어요. 퀄컴에 종속돼 있다는 거죠. 근데 퀄컴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혁신의 리더십, 약간의 그 이노베이터 딜레마를 좀 겪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디펜던스가 있는 한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삼국지를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엔비디아의 참전입니다. 엔비디아야말로 세상에서 G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AP도 최근에 만든다고 어나운스를 하기도 했고 예전에 그 스마트 미디어 플레이어 기반의 테그라 같은 AP를 만든 경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마치 이것이 칩셋의 삼국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경쟁을 하든 어떻든 우리는 좋습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 혹시 이 MR이나 AR, VR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고 싶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리스크도 크지만 사실은 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CES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미 이렇게 출시된 수많은 VR 디바이스를 실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저기 그 송금하는 앱을 여기다 올렸어요. 저희 그 채팅하는 앱을 여기다 올렸어요 하는 것처럼 VR 디바이스, MR 디바이스 외에다가 무엇인가 과거에 다른 것들을 올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치매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치매 노인들한테 VR 디바이스를 씌워서 VR 디바이스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을 학습을 시키면 치매 환자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의 영상 같은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서 치매 환자와 대화를 하게 만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ADHD입니다. 그 요즘 아이들 중에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VR 헤드셋을 쓰고, 한국 스타트업인데 게임을 하나 하면 이 아이가 ADHD를 얼마나 중하게 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치료를 뭘로 하느냐? 치료도 VR로 합니다. 그거에 맞는 VR 컨텐츠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결국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 컴퓨팅 플랫폼의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 개인들의 생산성을 굉장히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메타도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멀티플 모니터 딱 띄워놓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 거를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애플이 이걸 처음 보인 건 아니고요. 애플도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거의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야, 정말 이 변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 알면 되나요? 우리 저기 이거 언제부터 사면 되나요? 야, 이거 우리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언제 사야지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언제가 되면 이 변화가 진짜 우리 삶에 들어왔다고 믿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혹시 갖고 계신 분들께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어. 누군가가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메타퀘스트 프로를 카페에서 뒤집어 쓰고 머리 앞에다가 3개 멀티스크린 떼어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현재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멀지 않았다. 이미 어디선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기술이 계속 진화한다면 과거의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결국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확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그랬고, 인공지능이 그랬고, 로보틱스가 그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랬고, 클라우드가 그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기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확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글씨 같은 게 좀 안 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메타버스, AR, MR, VR 같은 기술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